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다. 이른 주스라 한 주 더 있다 병원에 갈까 했지만 생리통과 다른 느껴본 적 없는 복통이 있어 바로 병원 예약을 했다. 검진을 해보니 나팔관이 꼬여있는 것 같기도 부어있는 것 같기도 하다며 임신이라면 자궁의 임신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뭔가 애매해 보였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다른 원장 선생님과 협진까지 했다. 이때 정말 무서웠다. 협진 오신 원장 선생님도 나팔관이 부어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 배가 아팠던 것이다. 주스가 일러 임신 여부는 피검사로 확인할 것이며 정상 임신인지 자궁의 임신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틀 뒤에 똑같은 시간에 피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호르몬 수치가 첫 검사 수치에서 더블링, 즉 2배가 되어야 정상 임신이라고 했다. 그런데 만약 자궁의 임신이라면 이 두 번째 피검사 하러 오기 전에 나팔관이 파열돼 과다출혈로 큰일이 날 수 있으니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라는 신신당부를 들었다. 이틀 뒤 병원 방문일까지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고 복통도 사라졌다. 초음파를 보니 부어있다던 나의 나팔관이 멀쩡해져 있었다. 또한 아기집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피검사를 또 하진 않고 이틀 뒤에 이 추정되는 것이 아기집이 맞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나의 나팔관에 대해 물어보니 왜 그랬었는지 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 없으며 좋아진 것 또한 운이 좋았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하셨다. 이틀 뒤 아기집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확실한 아기집이 되어 있었다. 다음 방문에서 심장 소리까지 들어야 안심을 할 수 있다고 하셨다. 난항의 크기가 애매해 계류 유산 가능성도 들었기 때문이다. 내 생리 주기가 긴지 물어보셨다. 1년 평균 주기가 29일이라고 대답하니 주기가 35일일 때도 있냐고 물으셨다. 그럴 때도 있었지만 지난 1년간은 없었다. 그래서 애매하지만 주기가 긴 편이라 마지막 생리일로 예측한 발달보다 조금 늦을 수 있다고 하셨다. 이 또한 며칠이 지나봐야 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번에는 일주일이 지나 방문했다. 난항의 크기가 2ml가 넘어가면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데 나는 2mm 언저리라 그런지 심장 소리를 듣지 못했다.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선생님은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인다고 심장이 뛰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다. 나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또 다시 생리 주기가 늦는 게 맞는지 확인하셨다. 29일이라는 주기가 그렇게 늦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던 차 주기가 25일보다는 긴 거 맞죠? 라고 하셨다. 25일과 비교하면 길긴 길구나 싶었다. 이번에는 2주 뒤에 방문하라고 하셨다. 2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다. 2주 후 방문해서 확실한 심장 소리를 들었다. 이때 많이들 운다는데 덤덤한 내 모습에 선생님이 농담을 건네셨다. 왜 이렇게 덤덤해? 어디서 먼저 듣고 온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울컥 쏟아내고 싶었다. 선생님이 자꾸 겁주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이미 집에서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라고. 부끄럽게도 난 이때까지 임신의 어려움만 생각했었지 임신하고 만사까지 뱃속에서 아기를 잘 키워내는 과정 또한 어렵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몸에 좋지 않은 음식 먹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보내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심장 소리를 듣고 나서 출산 예정일이 정해졌다. 내가 나팔관이 부은 채로 병원에 첫 방문했던 때가 4주 1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진짜 병원에 빨리 왔었던 것이다. 산모수첩과 임신 확인서를 받으며 마미톡이라는 앱의 안내를 받았다. 이 앱을 통해 저장된 초음파를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정해진 정기 검진을 다니기 시작했다. 9주에는 형성된 팔다리와 태반을 확인했고 12주엔 1차 기형아 검사를 했고 16주에는 2차 기형아 검사를 했고 또 성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기가 성별을 잘 보여주지 않아 10분 넘게 병원 안을 걸어 다녔다. 보통 이렇게 잘 안 보여주고 애매하면 딸이라고 들었는데 진짜 딸이었다. 2차 기형아 검사를 하고 이틀 뒤에 1, 2차 모두 저위험군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렇게 심장 소리를 들은 7주부터 정밀 초음파를 보기 전까지인 22주까지 정기 검진을 다니며 잘 발달하고 있는 아기를 보았기에 큰 걱정 없이 지냈다. 기상후와 취침 전 약간의 울렁거림 말고는 큰 입덧이라고 할 것도 없어 먹는데 고생한 것도 없었고 그날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다 해서 먹었다. 시켜 먹기도 했지만
배달 음식은 뭔가 울렁거려 내가 많이 해먹었다. 음식을 해먹었다는 것은 체력도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잦은 코피와 불면증, 우울감으로 힘들었다. 그래서 주말마다 무조건 밖으로 나가 남편과 데이트를 했다. 22주 4일 정밀 초음파를 보는 날이었다. 약 20분에 걸쳐 초음파를 보았다. 다른 부분들은 막힘없이 넘어갔는데 뇌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았다. 진료실로 이동해 결과를 듣는데 오른쪽 뇌의 내실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내실 크기 정상 범위의 최대값이 10mm였는데 아기의 오른쪽 내실이 두 번의 측정에서 9.49, 10.13이 나왔다. 정상이지만 경계값 언저리라 계속 봐야 한다고 하셨다. 12주차부터 주치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이전 선생님은 나긋나긋한 스타일이었다면 바뀐 선생님은 되게 호탕했다. 걱정 가득인 우리 부부의 얼굴을 보시곤 정상이에요. 문제가 된다고 해도 낳고 나서 생각해볼 문제니 지금은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게 먼저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다. 이때 마침 글피의 태교 여행을 가기로 하여 선생님께 베트남으로 태교 여행을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다. 왜 못 가냐며 당연히 다녀와도 된다고, 대신 스노클링 하지 말고 마시는 물만 조심하라고 하셨다. 남편은 이 세상 저 세상 온갖 걱정쟁이라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셨어도 여행을 주저주저 했다. 여행뿐만 아니라 남편은 나의 임신 중 내내 온갖 걱정으로 내가 뭔가 하려 할 때마다 자꾸 나를 저지시키는 듯해 날 분노에 휩싸이게 했다. 덕분에 무기력해 누워있는 나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주었다. 아주 감사했다. 말이 태교 여행이지 출산하면 언제 다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에 한 달의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5개월도 안 되었지만 태교 여행이라는 핑계로 여행을 다녀왔다. 베트남 사파 이곳을 다녀오게 되었다. 다음 영상이 이 베트남 사파 영상이 될 것 같다. 태교 여행을 다녀온 뒤 간 27주 정기검진. 아기의 얼굴을 보다 확실히 볼 수 있는 입체 초음파를 했다. 임신성 당뇨 검사도 했고 문제없이 넘어갔다. 철분과 비타민 D 수치를 보는 피검사도 했다. 아기의 내실 크기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선생님께서는 다시 한번 정상이다라며 검진 올 때마다 볼 것이고 정상 범위이니 정상이니 걱정하지 말 것을 또다시 당부하셨다. 이때부터 발이 잘 붓기 시작했고 체력이 떨어졌다. 한여름인 탓도 있었겠지만 갈증이 정말 심했다. 코코넛 워터와 루이보스 티를 수시로 마셨다. 그래도 갈증이 날 땐 얼음을 씹어 먹었는데 그걸 본 남편이 이식증 아니냐며 또 오만 걱정을 다 하길래 음료를 얼려 먹는 것으로 바꾸었다. 아, 진짜 걱정쟁이랑 살기 힘들다. 30주차 정기 검진일 0.78로 아기의 뇌실이 줄어들었다. 대략 7주간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편히 가라앉았다. 33주 정기검진, 압박 스타킹을 처방받았다. 그간의 붓기는 좀 쉬면 가라앉았는데 32주차 정도부터는 쉬어도 잘 가라앉지 않았고 종종 통증도 있었다. 이때 한 번 더 초음파로 아기 뇌실을 확인했었는데 0.6으로 더 줄어 있었다. 다음 검진은 36주차로 분만전 검사와 태동 검사를 했다. 평소 아침에 태동을 잘 못 느꼈었는데 9시 정기검진을 왔더니만 역시나 태동이 없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내 배를 잡고 마구 흔드셨다. 뭔가 되게 웃기고 재밌었다. 한편으로 뭔가 시원한 느낌이었다. 힘차게 배를 흔들었지만 그래도 태동이 없어 남편이 초코우유를 사왔다. 그걸 마시며 기다리다 보니 아기가 움직여주기 시작했다. 태동 검사를 마치고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 태동 검사지를 보시며 내가 가진 통이 있다고 하셨다. 며칠 전부터 생리통 같은 통증이 있었는데 꼭 밤에만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있었다. 아픔의 정도와 느낌은 참을 수 있는 생리통 정도였기 때문에 가진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막달이 되었으니 느끼는 통증이라고 여겼다. 지금 나으면 조산이니 적어도 38주까지는 버텨야 한다고 하셨다. 자궁경부도 짧아져 있어 한 주 동안 누워만 있다 다음 주 정기검진에서 보기로 했다. 또 이제 막달이니 매주 정기검진을 할 거라고 하셨다. 누워만 있으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우울감과 무기력이 심해 그럴 수 없었다. 아기 빨래도 하고 뒤늦게 동네 셀프 사진관에서 만삭 사진도 찍었다. 동생 부부에게 아기 물품을 나눔받고 함께 카페도 다녀왔었다.
이 카페를 갔었을 때 자궁경부에서 처음 태동을 느끼기도 했었다. 가진 통은 계속 있었지만 아무 일 없이 한 주 잘 보내 37주 정기검진을 갔다. 그런데 아기의 배둘레가 지난번 검진보다 줄어 있었다. 재는 각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지만 선생님도 살짝 당황하셨다. 다음 주 검진을 봐야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을 테니 또 다음 검진을 기다려야 했다. 뭔가 다음 검진까지 출산 준비를 다 끝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싱가포르 바우처 관련 영상도 찍고 노시브를 살 겸 다른 제품도 구경할 겸 베페도 갔었다. 근데 베페 갔다가 그날 애 낳는 줄 알았다. 가진 통이 평소보다 심해 구경은 못하고 노시브만 사서 귀가했다. 이거 사러 왔다. 애 낳겠어. 지금 배가 너무 땡기는데. 알겠어. 이날 엄마가 애 낳기 전 밥을 사주겠다고 한 날이었다. 엄마께 진통이 심해 쉬어야 하니 나중에 먹자고 할까 했다가 애 나올 때까지 계속 애 낳냐라고 재촉 전화 같은 걸 할 게 뻔해 빨리 귀가해 좀 쉬다가 함께 밥을 먹었다. 나는 힘들 때면 조용히 가만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힘듦을 가라앉히는 스타일인데 이때 자꾸 연락 등으로 나의 정적을 깨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꾹 참고 밥 먹었다. 이날 밥을 먹는데 엄마가 자꾸 내 배를 보며 배가 많이 내려와 있다고 하셨다. 38주 2일 마지막이 된 정기검진. 진료실에 들어서는 나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몸이 가볍네 라고 하셨다. 이것이 출산의 신호였나 보다. 아기 배둘레는 다행히 잘 자라 있었다. 아마 지난번 혹은 지지난번 측정이 무엇 때문인지 잘못된 듯 했다. 선생님께서 제일 좋은 것은 39주쯤 출산이지만 38주부터 정상 출산으로 본다며 이제 내진을 해봐야겠다고 하셨다. 내진 결과 자궁문이 1cm 열려 있다고 한 주간 살살 걸으며 출산 준비를 하자고 하셨다. 그리고 내진으로 2, 3일간 내진혈이 나올 수 있는데 출혈량이 많아지면 병원으로 바로 와야 한다고 하셨다. 귀가 후 바로 생리 첫날 같은 내진혈이 나왔었는데 하루 지난 다음 날부터는 내진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엔 이상한 피범벅의 것이 나왔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출산 후 생각해보니 출산이 임박해 나온 이슬이었던 것이다. 이슬은 내진 다음 날부터 조금씩 나오다가 진진통이 오면서 새빨간 피로 바뀌었다. 그렇게 나는 내진을 한 이틀 뒤 38주 4일에 출산을 하였다. 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룰 테니 이 정도로 해두고 이 영상의 주제인 마음고생 임신 이야기의 끝부분을 이야기해보면 출산을 마치고 입원실에 있던 차에 병실 전화가 울렸다. 아기의 호흡이 좋지 못해 대학병원으로 이송시켜야 한다는 전화였다. 그렇게 아기는 대학병원 니큐에 들어갔다. 아기가 출생하면 폐에 차 있는 폐액이 모두 흡수되어야 하는데 내 아기의 경우 폐액이 남아 호흡에 문제가 생겨 입술에 청색증이 왔었다. 이 문제 호흡을 일과성 빈호흡이라고 했다. 일과성 빈호흡은 하루 지나 잘 잡혔지만 황다리와 광선 치료를 하며 4일 더 입원하고 퇴원했다. 일과성 빈호흡은 보통 별 문제 없지만 혹시 뇌, 심장, 폐 중 어느 하나의 문제로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뇌, 심장, 폐 사진을 찍었었다. 그 덕에 임신 중 겪었었던 뇌실 확장에 대한 우려를 완전 말끔히 덜 수 있었다. 뇌 초음파를 보았는데 이상 소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기가 퇴원의 조리원으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육아가 시작되었다. 임신 중 나의 마음고생은 여기까지다. 이래서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하나보다 아기가 잘못될까봐 많이 걱정하고 마음고생했다. 나는 그간 숱하게 난임에 대해서만 들어왔던지라 결혼을 준비하며 난임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그러나 임신 유지 과정 또한 쉽지 않다는 걸 몸소 겪고 알았다. 임신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좀 했지만 지금 아이는 매우 건강하다. 그래서 그때의 고생들이 무슨 전생의 일처럼 생소할 정도다. 이제부터는 육아 중 마음고생 에피소드가 생겨나가겠지? 나 또한 아이에게 딱 한 가지만 바라본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나머지는 내 몫이다.